자, 주택 공간에 따른 실내 공기질 관리 방법에 대해서 하고 있죠. 주택 공간에 따라서 우리가 실내 공기질이 오염되는 그 상황들이 조금 다르죠. 그래서 뭐 어떤 실내 공기질 오염원들이 있는지 한번 알아봅시다. 저번 시간에 이제 주방에 대해서는 했었었죠. 우리 주택 공간에서 가장 실내 공기를 오염 많이 시킬 수 있는 것은 주방이라고 볼 수 있죠. 왜냐하면 음식을 하면서 발생되는 오염 물질들이 많이 있죠. 가장 많습니다. 우리 주택 쪽에서는. 그래서 주방에 대해서 요리, 특히 요리할 때 또는 뭐 음식물, 잔여 음식물이 남았을 때 어떻게 처리하는 방법들에 대해서는 저번 시간에 이제 해봤었죠. 그 다음에 이제 또 우리 거실 부분도 우리 실내 공기를 많이 오염시키고 있죠. 어떤 부분이 그런지 한번 확인해 봅시다. 거실은 일단 주로 뭐 소파 같은 것들이 있죠. 소파에는 뭡니까? 보통 뭐 천으로 많이 되어 있죠. 그 다음에 구석구석 요 소파 사이에 있는 구석들 요런데 이제 찐득이 먼지들이 생길 수가 있죠. 그래서 거실이나 이런 것들은 보면 우리가 청소를 보통 많이 하죠. 그렇지만도 이런 소파라든지 또는 뭐 에어컨 같은 뭐 방에 있는 경우도 많이 있지만 주로 거실에 많이 있죠. 그래서 이제 그 에어컨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뭐 필터 이런 부분들이 항상 오염의 소지들이 많은 부분들이죠. 그다음에 또 우리가 애완동물을 키우는 경우들이 있죠. 거실 안에서. 그러면 우리가 실내 공기 오염 쪽에서 보면은 애완동물을 키운다는 것은 오염원을 좀 많이 발생시킬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됩니다. 왜냐하면 동물들이 일단 털이 많이 있죠. 털이 있고 그 다음에 배설물들 이런 것들을 뭐 화장실에 정확하게 가서 이제 배설물 처리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많이 되기 때문에 실내 공기를 오염시키는 발생 원인이 되는 것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거실 부분에 있어서는 특히 이제 오염원들이 많이 서식할 수 있는 부분이 소파 중에서도 우리가 천으로 되어 있는 소파 이런 것들은 아주 관리를 철저히 해줘야 되겠죠. 소파라든지 아니면은 거실에는 보통 에어컨도 있어서 오염 물질을 많이 발생시키지만 뭐 전자제품들이 많죠. 거실에서 TV도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뭐 오디오도 있을 수 있고 전기 스토브, 뭐 가스 스토브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죠. 그럴 때는 이 전기 제품을 함으로써 거실의 실내 오염을 많이 시키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기적인 관리를 해줘야 됩니다. 소파라든지 특히 카페트 있는 경우 이것도 아주 문제가 많이 있죠. 이럴 때는 카페트를 뭐 쓰는 것은 뭐 편리하고 좋은데 이 실내 공기 오염 쪽에서 보면은 이 카페트가 뭡니까 전부 융단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털로 되어 있는 형태이죠. 털이나 실로 되어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주기적인 관리를 더 철저하게 해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택 공간에서 거실 부분 특히 보면은 우리가 생활을 거실에서 많이 하죠. 그렇기 때문에 가구도 있고 소파라든지 카페트도 있고 그다음에 전자제품들 있고 이렇게 되겠죠. 이런 경우에들은 항시 주기적으로 우리가 철저하게 그 관리를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찐득이 먼지라든지 이런 것들이 서식하지 않도록 그렇게 관리를 해줘야 됩니다. 특히 전자제품 중에서 많이 해야 될 것은 에어컨 필터 부분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계 환기 장치가 있다면은 기계 환기 장치를 주기적으로 하루에 뭐 한 두세 번 정도 외부 공기를 감안해서 외부의 공기가 그렇게 나쁘지 않다면 기계 환기 장치를 통해서 우리가 주기적으로 해주는 게 실내 공기 오염을 개선시키는 데 도움이 많이 되겠죠. 기계 장치가 없다면은 일단 직접 환기를 시켜야 되겠죠. 근데 직접 환기를 시킬 때는 외부
여건과 이제, 비교를 해봐야 되겠죠. 외부의 공기가 많이 좋지 않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뭐 직접 환기를 시키면은 오히려 더 안 좋을 수도 있으니까 그런 것을 감안해서 우리가 항시 저 실내 공기를 환기를 시켜주는 그런 습관을 들여야 되겠죠. 그 다음 욕실, 우리가 욕실 부분에서 실내 공기 오염을 많이 시키죠. 왜냐하면 욕실에서는 뭐가 있습니까? 습기가 있죠. 일단 샤워를 한다든지 아니면 뭐 세수를 한다든지 이럴 때 일단 물을 사용하기 때문에 습도가 높습니다. 습도가 높기 때문에 곰팡이가 번식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그렇기 때문에 샤워를 할 때도 마찬가지고 하고 나서도 보통 욕실에서 보면은 습도를 일단 떨구는 게 중요하죠. 그렇기 때문에 배기팬을 항시 돌려준다든지 상시로 아니면은 샤워 중에 혹은 샤워 직후에 돌려주는 이런 습관이 필요하죠. 배기팬을 작동시키고 그 다음에 배기팬보다 더 빨리 습도를 없앨 수 있는 거는 샤워 후에 또는 뭐 세수 후에 욕실에 문을 열어주면 되죠. 욕실의 문을 열어서 습기가 빨리 빠져나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줘야 되는 겁니다. 습기가 일단 머물고 있으면은 곰팡이 등 뭐 이런 것들이 서식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가급적이면 빠른 시간 안에 습기를 제거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강구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런 방법에는 뭐 배기팬을 돌린다든지 아니면은 문을 열어준다든지 아니면 화장실에 창문 있는 경우도 많이 있죠. 그러면은 창문을 열어서 외기와 직접 만나게 해서 환기를 시킨다든지 이런 방법을 택해 줘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가급적이면 또 우리 화장실에 보면은 벽면이 타일로 되어 있죠. 타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쉽게 물기를 제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뭐 수건 같은 것과 닦으면 되겠죠. 빨리 습기가 없어지지 않는다면은 뭐 물기를 제거해주기 위해서 타올 같은 걸로 닦아준다든지 이렇게 하면 되겠죠. 바닥도 마찬가지죠. 타일이기 때문에 쉽게 물기를 제거는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타일이라든지 이런 것에 묻어 있는 습기를 수건 등을 통해서 이제 닦아주어서 습기를 제거시키는 것 이게 이제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욕실에서는 우리가 실내 공기를 개선하기 위해서 신경 써야 될 부분이 어떤 부분이 있냐? 일단 습도를 떨어뜨리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습도가 높아서 곰팡이가 서식하는 것을 막아주는 것 이게 우선시 되어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베란다 쪽 보면은 베란다에는 우리는 보통 외기하고 일단 접해 있죠. 보통 뭐 베란다 없는 구조도 있을 수 있지만 베란다가 있다고 하면은 외기하고 접해져가 있죠. 접해져가 있고 그 다음에 베란다 안쪽에 이제 거실이라든지 방이라든지 이런 실내 공간들이 되어 있죠. 근데 이 베란다 쪽에서는 보면은 바깥에 외기하고 접해져가 있기 때문에 일단 공기차가 실내 공기하고 외기하고 만나는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실내 공기하고 실외 공기하고 비슷한 온도가 되는 봄이나 가을이나 이런 경우에는 큰 문제가 없지만 여름이라든지 겨울은 실내 공기하고 실외 공기하고 차이가 많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중간에 만나는 부분, 그러니까 외기하고 내기하고의 경계점이 이 베란다가 되죠. 그러다 보니까 습도가 높습니다. 왜냐하면 습기가 많이 찰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죠. 온도 차가 많이 발생하면 뭐가 생깁니까? 일단 이슬이 맺히죠, 그죠? 물기들이 생긴다 이 말입니다. 생기면은 거기서 이제 빨리 습기가 제거가 되지 않으면 결루 현상이 발생하고 그로 인해서 곰팡이가 서식하고 이제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베란다 쪽은 외기하고 내기하고 온도 차이가 크게 발생할 수 있는 여름이나 겨울철에서는 이 습도가 높아지고 그로 인해서 곰팡이라든지 이 세균들이 번식하기 좋은 그런 환경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마철 같은 여름이라든지 아니면은 외기가 많이 추운 겨울 안에 보일러를 많이 뗀다든지 이럴 때는
베란다에 있는 습기를 빨리빨리 제거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습기를 제거하기 위해서 보통 어떤 게 있습니까? 베란다 쪽에서 보면은 우리가 뭐 틈막이라든지 이런 것들, 예를 들어 클릭이 가서 끼어져 있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렇다면은 물기가 그 깨진 틈으로 들어가서 이제 번식을 한다든지 이런 환경이 되는 거죠. 번식을 하다 보면은 뭐 곰팡이들이 번식할 수 있는 그런 환경들이 더 많이 발생할 수 있죠. 그래서 뭐 깨어진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발견되면 즉시 보수를 해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 베란다 쪽에서 보면은 보통 결로 현상이 많이 발생하는 이유가 금방도 이야기했다시피 실내하고 실외의 공기차, 그로 인한 습도의 증가, 이 부분이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보통 뭐를 합니까? 일반 칠로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이 우리가 결로를 방지하기에 온도차를 극복하기에 조금 힘들다 이러면은 뭐 탄성 코트를 칠한다든지 칠 대신에 탄성 코트 칠을 하는 거죠. 그래서 결로를 좀 더 방지하고 곰팡이 서식을 막아주는, 습기가 제거가 빨리 되기 때문에 탄성 코트를 사용하는 거죠. 이런 형태의 시설물을 통해서 우리가 습기 제거에 주력하는 그런 부분이 되는 거죠. 실내에서 베란다 부분이 뭐 온도 차이에 의해서 습기가 많고 그 다음에 그게 빨리 환기가 안 돼가지고 습기가 오래 머물고 이러면은 곰팡이 서식할 수 있는 환경이 좀 많이 빨라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곰팡이가 서식하게 되면 실내 공기를 오염시키는 오염원이 이제 되는 거죠. 그래서 베란다 쪽은 일단 특히 여름이나 겨울철에 실내와 실외의 온도차가 많은 그런 계절에 습기가 많이 발생하고 이런 습기들을 빨리 제거할 수 있는 그런 습관을 가져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침실도 보면은 우리가 실내의 공기를 오염시키는 원이 많이 발생하죠. 침실에. 왜 그러냐면은 사람이 일단 자죠. 방에서 자면서 침대 같은 데 보면은 우리가 이불 같은데 전부 다 보통 뭡니까? 섬유질 털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섬유라든지 이런 형태로 되어 있죠. 그래서 사람이 바깥에서 이제 활동하다 보면은 피부나 이런데 오염 물질들이 많이 묻어 있죠. 물론 샤워를 자기 전에 하지만 하더라도 샤워로서는 다 안 없어지는 그런 실내 뭐 오염을 시킬 수 있는 그런 물질들이 있습니다. 몸에는 그런 것들이 묻어 있죠. 사람에는 또 각질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이런 것들이 침실에 있는 침구류 아니면 침대 이런 데 통해서 이제 자다 보면은 자는 시간이 많죠. 8시간씩 막 이렇게 되니까. 그러다 보면 거기다가 묻죠. 그러다 보니까 찐득이들이 발생해 가지고 침구류라든지 아니면은 침대에 묻어 있는 그런 상황들이 많이 됩니다. 근데 이 침구류를 자주 세탁을 하고 그 다음에 뭐 햇빛에 말려주고 이렇게 건조시켜 주면 되는데 그러면은 아무래도 이제 오염원들이 많이 줄어들겠죠. 근데 이게 잘 안 되죠. 그러다 보니까 생활하는 가운데서 침실에 오염원들이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침대 매트리스 이런 것들은 어떻게 됩니까? 이거를 뭐 매번 빨 수가 없죠. 매트리스 이런 것들은.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최소한도로 주기적으로 한 번씩 뒤집어서 사용할 수 있는 거 이런 것들을 해줘야 되는 거겠죠. 먼지도 한 번씩 털어주고 주기적으로 뭐 2달에 한 번씩, 뭐 3달에 한 번씩 이런 식으로 매트리스를 뒤집어서 사용해주고 이제 이런 습관들이 필요한 겁니다. 그 다음에 침구류는 뭐 최소한도로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우리가 세탁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햇빛에 건조시키든지 이런 생활 습관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침실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염원들을 제거를 해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애기들이 있는 집 이런 경우에는 인형들 많이 가지고 있죠. 인형들이 보면은 전부 저 뭐 털이라든지 천이라든지 이런 걸로 되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오염원들이 서식하기에 아주 좋은 환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안에 털이 꼬불꼬불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안쪽에 이렇게 숨어 있겠죠. 그 오염원들이 찐득이라든지
뭐 혹시 곰팡이가 있을 수도 있고 요 안에 숨어가지고 서식을 잘 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특히 애기들 있는 집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이 인형 이런 것들을 잘 세탁을 해줘야 되겠죠. 근데 인형들 보면은 보통 세탁 잘 하기가 좀 애매하죠. 그래서 잘 안 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애기들이 그 인형도 뭐 입으로 빨기도 하고 막 그러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몸으로 애기들 몸으로 바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니까 항상 애기들이 가지고 놀 수 있는 인형들 처리를 잘 해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이불 커버 있죠. 이불 뭐 보통 침대 같으면 커버가 있을 거고 뭐 이불 커버 이런 것들을 세탁할 때 주기적으로 세탁하는 경우와 세탁하지 않는 경우에 집 먼지 찐득이 농도를 우리가 비교해 보면 이불을 세탁하면 여기 나오죠, 그죠? 1500 정도에 머뭅니다. 평균 농도가 1500 수치가 한 1500 정도 되고 근데 이불 세탁을 잘 안 했어요. 6개월에 한 번 했는 경우 안 하는 경우 보면 한 2000, 한 200, 300 그 정도 됩니다. 약 한 3, 40% 정도 세탁 습관에 따라서 이불에 존재하는 찐득이들, 집 먼지 찐득이들 이런 것들이 그만큼 차이가 납니다. 세탁을 했는 경우와 안 했는 경우에 집 먼지 찐득이 농도 차이를 비교해 보면 1600 정도 되고 뭐 한 2200, 300 정도 되니까 약 한 30% 가량 더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불 세탁을 주기적으로 해줘야 된다는 그런 얘기들이 성립이 되는 거죠. 그래서 보통 잘은 못하더라도 최소한 6개월에 한 번 정도 이불 세탁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물론 뭐 두세 달에 한 번씩 하면 더 좋겠죠. 그렇지만도 그런 환경이 잘 안 되고 할 때는 최소한도로 6개월 이내에 한 번씩 이불 세탁을 해서 우리가 침구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실내 오염원들을 제거해 주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보면 많이 나오는 용어들 있죠. 우리가 실내 공기질 오염에서 많이 나오는 용어들. WHO 같으면 세계보건기구입니다. 세계보건기구에서 뭐 어떤 기준치를 제시하고 그렇게 하죠. 그다음에 뭐 세집중 혹은 건물중 혹은 이런 용어들이 많이 나오죠. 그래서 이런 용어들을 잘 알아놓도록 합니다. 한 번씩 우리 요 이론할 때 다 나온 내용들이죠. 특히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베이크아웃 같은 거. 베이크아웃이라고 하면 무엇을 말합니까? 예를 들어 건물을 신축했다든지 아니면 리모델링을 했다든지 아니면 가구를 새로 가지고 왔는 경우에 어떻게 하는 겁니까? 거기에 있는 오염 물질들을 빨리 제거하기 위해서 우리가 우리가 이제 다 막아놓은 상태에서 창문이나 이런 걸 닫아놓은 상태에서 열을 가죠. 우리는 주택에서 쉽게 열을 가할 수 있는 것은 뭡니까? 보일러 떼면 되겠죠. 보일러를 많이 떼주고 그 다음에 뭐 3, 4일 정도 계속 떼줍니다. 아주 세게 떼어주죠.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문을 열어버리죠. 일시적으로 환기를 다 시키고 그 다음에 또한 뭐 3, 4일 정도 떼어주고 보일러 떼주고 그 다음에 다시 일시 환기시키고 이거를 서너 번 반복하다 보면 새 집이나 건축 자재나 아니면 가구에 묻어있던 이런 오염 물질들이 한꺼번에 확 빠져나오죠. 빨리 빠져나온다 이 말이겠죠. 뭐 3, 4일씩 이렇게 보일러를 떼주면 좋은데 그런 환경이 못 되면은 최소한 서너 시간이라도 보일러를 떼가지고 환기시킬 수 있는 그런 환경들이 필요하다는 얘기겠죠. 그 다음에 뭐 공기를 우리가 정화시킬 때 여러 가지 방법이 있죠. 자연 환기에 의해서 정화를 시킬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기계적인 환기를 시킬 수도 있고 아니면은 공기를 정화시키는 식물들이 있죠. 주로 뭐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활엽수, 자연 정화시킬 수 있는 거. 활엽수, 이거 이파리가 큰 식물들을 말하는 거겠죠. 고무나무 이런 것들 크죠. 잎이 큰 거 이런 것들은 어떻게 됩니까? 자연 정화를 시킵니다. 좋지 않은 실내에 있는 좋지 않은 공기들을 자기들이
빨아들이고 그다음에 좋은 공기를 내보내주고 이제 그렇게 하죠. 대표적인 게 뭐 고무나무, 그다음에 뭐, 관음주 뭐 이런 것들이 있죠. 이파리가 큰 것들은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 공기 정화 식물이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자연 정화를 시키고 해서 우리가 실내 공기를 오염된 실내 공기를 우리가 정화시키는 그런 작용들을 많이 하고 있죠. 그리고 우리가 보면은 우리가 저번 시간에도 이제 많은 이야기를 했지만 이런 실내 공기질을 관리하는 것이 왜 필요하느냐? WHO 기준으로 보면은 실내 공기 때문에 1년에 사망하는 인구가 전 세계에 600만 명 정도 됩니다. 엄청나게 많은 숫자들이 실내 공기가 오염되어서 이로 인해서 사망에 이르는 경우가 이제 통계적으로 나오고 있죠. 이러다 보니까 실내 공기질의 관리를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상당히 많은 투자를 하고 법으로 강제를 하고 의식을 개선시키고 이제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 실내 공기가 오염됐는지 안 됐는지 잘 모르죠. 이거 사람이 느낄 수도 없고 뭐 맛도 없고 이렇기 때문에 잘 모르기 때문에 그냥 태무심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이로 인한 사망률이 높고 이런 문제들이 많이 발생하니까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법으로 규제를 하고 있죠. 그래서 단독주택은 아직까지 이제 법으로 강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아파트 같은 공동주택이죠. 공동주택인 경우에 30세대 이상이죠. 아파트나 뭐 공동주택 같으면 대부분 다 30세대가 넘죠. 그러다 보니까 30세대가 넘는 공동주택에서는 공기질 관리를 법으로 강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법으로 강제한다는 얘기는 자연 환기 말고 기계 환기를 통해서도 이 공기질을 개선할 수 있는 시설을 해놓으라고 강제를 한다는 얘기겠죠. 그 시설하는 기계가 공기질을 개선하는 기계가 뭡니까? 보통 전열 교환기죠. 그래서 환기 장치를 기계 설비로 이제 반드시 넣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그 기계의 성능은 어떻게 돼야 되느냐? 우리가 측정하는 항목이 요 법으로 명시되어 있죠. 포르말데이드, 벤젠, 툴루엔, 에틸벤젠, 자일렌, 스틸렌, 총 휘발성 유기화합물 요렇게 측정을 해서 이 항목들은 권고 기준이 있어요. 이 기준 이하로 떨굴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실내 공기를 개선하기 위해서 자연적으로 이걸 떨굴 수 있는 환경 같으면 괜찮은데 아닌 환경도 많이 있죠. 그래서 아닐 때 기계적으로라도 떨굴 수 있는 장치를 반드시 해야 되는 거죠. 그죠? 전열 교환기를 통해서 바꿨습니다. 열 교환 해수 장치죠. 쉽게 말하면 열 교환 공기를 교환시키는 장치이죠. 요런 교환을 시켜서 이런 것들의 실내 오염 물질들을 권고치 이하로 떨궈줘야 되는 게 법적으로 강제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요 보면 항목도 있고 권고 기준도 있죠. 요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오염원을 권고 기준 이하로 떨굴 수 있는 기계 장치가 그럼 반드시 설치가 되고 실험을 통해서 실제로 떨굴 수 있어야지 건물 허가를 내줍니다. 그러면은 이 기계 장치가 없으면은 그럼 건물 허가 공동주택 30세대 이상은 허가 안 내줍니까? 그럼 허가 안 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중요한 거죠. 반드시 일정 시간 안에 이거를 떨굴 수 있는 기계 장치가 있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실외 공기가 뭐 우리가 황사도 있고 막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항시 좋은 것이 아니죠. 항시 좋지 않더라도 기계적인 도움을 통해서 우리가 보통 뭡니까? 헤파 필터를 통해서 걸러죠. 걸러고 실외의 공기를 실내로 이제 불어넣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외부 환경에 크게 구애받지 않고 실내 공기를 정화시킬 수 있는 이런 기계 장치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 기계 장치를 반드시 해놓고
이런 오염 물질들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가지죠. 일곱 개 항목을 정해가지고 이 오염원들을 기준치 이하로 떨굴 수 있는 그런 환경을 공동주택에서는 만들어야지 된다고 법으로 강제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실제로 어떻게 하는지는 우리가 이후 시간에 이 측정하는 방법과 측정을 뭐 어떻게 하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이후에 시간에 교재 내용이 있으니까 그때 보도록 하고 우선에는 이런 것들을 한다 하더라 하는 개론 정도만 알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합니다.